미정이 독이 든 주사기를 들고 잠든 재호에게 다가갔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회장님이 깨어나셔서 미정의 손을 꽉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정말 미안하다.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그만 원망을 내려놓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고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지만 30년간의 원한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고급 요양병원 세인트 요양원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마치 고급 호텔처럼 꾸며진 로비에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복도마다 향긋한 꽃향기가 맴돌았죠. 대리석으로 된 바닥은 언제나 반짝반짝 윤이 났고 벽면에는 유명 화가들의 그림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재력 있는 노인들만이 머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이곳 특실병동 가장 안쪽에는 85세의 윤재호 회장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굴지의 화학공업 회사를 일궈낸 거물이었던 재호는 이제 휠체어에 의존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방은 다른 곳보다 넓고 화려했습니다. 큼직한 창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내려다 보였고 방 한쪽에는 값비싼 골동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재호는 오늘도 변함없이 창가에 놓인 휠체어에 앉아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쥐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가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어요. 한때는 수많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던 그 손이 이제는 간단한 일기를 쓰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예리함이 남아 있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불안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마음 깊숙이 묻어둔 죄책감이 노년에 들어서야 고개를 들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오늘도 성민이는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핑계로 벌써 일주일째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도 없다. 그저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하지만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예질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다. 특히 그때 공장에서 일어난 일들이. 재호가 일기를 쓰는 동안 복도에서는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딱 간격이 일정한 걸음소리였어요. 곧이어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간호사 한미정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미정은 언제 봐도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얀 간호복은 언제나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검은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려 묶어두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미소 뒤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회장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혈압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정의 목소리는 마치 딸이 아버지를 챙기는 것처럼 다정했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들어 미정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나이가 되어서도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미정 씨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이 늙은이가 어쩔 뻔했을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일 뿐이에요. 회장님께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미정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혈압계를 꺼내 재호의 팔에 감았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수축기 140, 이완기 90. 조금 높으시네요. 약을 드시고 나서 좀 쉬시는 게 좋겠어요.
재호는 순순히 미정이 건네주는 약을 받아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정의 눈빛이 잠깐 변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다시 평소의 따뜻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오후 3시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장남 윤성민이 들어왔어요. 40대 후반의 성민은 값비싼 이탈리아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턱선도 한결 날카로워 보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의무감만이 가득했을 뿐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성민의 인사는 건조했습니다. 마치 업무상 만나는 거래처 사람에게 하는 것 같은 공식적인 인사였어요. 재호는 아들을 보며 반가워했지만 성민의 눈빛에서는 정작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성민아, 고생이 많구나. 회사 일은 어떠니?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던데. 그저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실적이 예전만 못해요. 그래도 뭐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부자의 대화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성민은 시계를 힐끗 보며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마치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런데 아버지, 보험 서류는 다 정리하셨죠? 혹시나 해서 확인차 물어봅니다. 성민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재호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보험이라니? 그건 왜 갑자기? 아, 그냥 만약을 위해서요. 준비해두면 좋잖아요. 이때 미정이 차를 가져오며 끼어들었습니다. 성민 사장님, 회장님께서 피곤해 하시니까 오늘은 이만 가시는 게 어떨까요? 아, 네. 아버지, 몸조리 잘하시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바쁜데 고맙다. 건강 조심해라. 성민이 나간 후 재호의 표정은 더욱 쓸쓸해졌습니다. 미정이 다가와 재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어요. 회장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은 바쁘잖아요. 그렇겠죠. 하지만 가끔은 예전 그 아이가 어렸을 때가 그리워져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는데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갈 무렵 재호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간병인들의 발걸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TV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호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미정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미정은 창가로 천천히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따뜻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는 듯한 무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 집안, 결국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30년을 기다렸어. 엄마가 죽어가며 한 말을 잊지 않았어. 이제 때가 왔어. 미정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품어온 계획이 드디어 실행될 때가 왔다는 듯이 말이죠. 그녀의 눈에는 30년 전 어린 시절의 아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재호는 모든 것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미정은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 차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관찰력이 예리한 사람이라면 분명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무언가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요양병원의 아침 풍경이었어요. 새들의 지저귀미 창문 너머로 들려오고 간병인들이 복도를 오가며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는 아침 체조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고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날 아침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윤재호 회장의 컨디션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아침 8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창가에서 간단한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는데 이날은 9시가 넘도록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들려오는 것은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뿐이었어요. 미정이 아침 회진차 병실에 들어갔을 때 재호는 축 늘어진 채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어요. 평소 건강한 노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미정이 다급하게 재호를 흔들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녀는 즉시 응급벨을 눌렀고 병원 전체에 긴급 상황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의료진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환자 상태 어떤가요? 의식 잃으신 지 얼마나 됐나요? 혈압 측정부터 해보세요.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치의인 박서연 원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30대 후반의 서연은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10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진 그녀는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기로 유명했어요. 맥박이 불규칙하고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수축기 80, 이완기 50.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어요. 서연이 청진기를 귀에 꽂고 재호의 심장 소리를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심박수도 분당 40회로 떨어져 있고요.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이런 급격한 악화는 단순한 노안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거든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미정은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눈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80%까지 떨어졌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외쳤어요. 산소 마스크 준비하고 링거 투여 시작하세요.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서연이 지시를 내렸고 재호는 들것에 실려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복도를 가득 메운 의료진들과 들것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어르신 어떻게 되신 거야? 갑자기 저렇게 되시다니. 병원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성민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인수합병 회의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비서가 급히 들어와 귓속말로 상황을 알렸어요. 성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의는 내일로 연기하겠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네요. 성민은 서둘러 회의실을 나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걱정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읽혀졌어요. 성민은 병원 복도를 성큼성큼 걸으며 서연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차트를 보고 있던 서연을 발견하고 다급히 다가갔어요. 원장님,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의식을 회복하셨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큰일이 날 뻔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의 답변에 성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되신 걸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노안이시니까 언제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서연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결과지에 적힌 수치들을 여러 번 확인해 봤지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서연이 중얼거렸어요. 혈액에서 알 수 없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처방약이 아니에요. 화학 구조를 보니 상당히 독성이 강한 물질 같은데. 서연은 검사 결과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수치들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호의 혈액 속에는 분명히 외부에서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었습니다. 서연은 성민을 불러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회장님께서 다른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건강보조식품이나 한약 같은 것 말이에요. 성민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처방받은 약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는데요. 그런 걸 드신다면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이때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제가 매일 약을 챙겨드리고 있는데 정말 처방전대로만 드셨어요. 혈압약, 당뇨약, 그리고 소화제 정도만요. 다른 건 전혀. 서연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화학물질이 자연스럽게 체내에 생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추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인데 최근에 회장님 주변에 변화된 것이 있었나요? 새로운 간병인이나 방문객 같은 것 말이에요. 성민과 미정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성민이 답했습니다. 저녁 무렵 재호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자 성민은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미정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 다 된 거야? 성민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절대 안 들켜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박 원장이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오래 끌면 더 위험해. 박 원장이 벌써 혈액 검사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하던데.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당신은 그냥 평소처럼 행동하기만 하면 돼요. 절대 수상한 티 내지 말고요. 두 사람의 대화는 짧았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 병실을 바라보았고 미정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간호사실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중환자실에서는 각종 의료기기들의 경고음이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불규칙한 심전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어요. 미정은 야간 근무를 맡아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었어요. 다른 간호사들이 잠깐 휴게실에서 쉬는 사이 그녀는 재호의 침대 옆으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들리세요? 미정이 속삭이듯 말했지만 재호는 반응이 없었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는 그 약병을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주사기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복수를 마칠 거예요. 30년 전 그날의 아픔을 반드시 갚아줄게요. 미정의 입에서 나온 중얼거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30년 전의 아픔과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사흘 후 윤재호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벽 4시경 중환자실의 모니터에서 일직선이 그어지며 긴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당직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85년간 굴곡진 삶을 살아온 한 거물의 생이 조용히 막을 내린 것이었어요. 성민에게 부고 연락이 갔을 때 그는 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에 잠을 깬 그의 첫 반응은 의외로 침착했어요.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성민은 전화를 끊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장례식은 사흘 후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재호가 생전에 사업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만큼 수많은 조문객들이 몰려들었어요. 화환들이 장례식장 곳곳을 가득 메웠고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민은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는 깊은 슬픔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의무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아버님께서 편안히 가셨을 거예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문객들의 위로 인사가 이어졌지만 성민의 대답은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에서 둘째 아들 윤도훈이 급히 귀국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와 사업 방향을 두고 크게 다툰 후 미국으로 건너가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도훈이었어요. 30대 후반의 도훈은 형과는 달리 예민하고 섬세한 성격이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진짜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래, 새벽에 갑자기. 성민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도훈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도훈은 영안실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도훈은 계속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형 성민의 태도가 너무 담담했습니다. 아무리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는다고 해도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무덤덤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간호사 한미정이 장례식장에 와서 조문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마치 가족처럼 슬퍼하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 간호사는 누구야? 도훈이 성민에게 물었어요. 아, 아버지 담당 간호사였어. 한미정 씨라고. 정말 아버지를 잘 돌봐줬지. 도훈은 미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조문하는 모습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진짜 슬픔이라기보다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도훈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아버지의 마지막 며칠간의 기록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쉽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형이 보호자니까 형을 통해서 요청해 주세요. 병원 관계자의 답변이었어요. 하지만 도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경비실에 가서 CCTV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거절당했지만 유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일부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새벽 2시경에 미정이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야간 근무가 아닌 날이었는데도 말이죠. 이상하네. 왜 근무가 아닌 날에 새벽에 병원에 왔을까? 도우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보험회사에서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수익자가 모두 성민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보험금은 무려 50억 원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하셨지? 도훈이 성민에게 물었을 때 성민은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게 작년에 아버지께서 직접 가입하신 거야. 나도 자세한 건 몰라. 작년에요? 그런데 왜 나는 수익자에서 빠져 있죠? 그건 아버지가 결정하신 일이니까. 내가 미국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도훈은 성민의 답변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보험에 가입하면서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훈은 성민을 따로 불러 본격적으로 추궁했습니다. 두 형제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마주 앉았어요. 형, 솔직히 말해요. 아버지 돌아가신 거 정말 자연사 맞아요? 성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당연히 자연사지.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셨잖아. 그런데 CCTV에 보니까 그 간호사가 새벽에 병원에 왔더라고요. 근무도 아닌 날에 말이에요. 그게 뭐 어때서? 환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와서 확인해 본 거겠지. 형도 그날 밤 병원에 있었죠? 왜 그때는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성민은 점점 초조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너까지 의심하냐? 난 아버지한테 그런 짓 안 해. 내가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보험금이 50억인데 이유가 없다고요? 이 말에 성민은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돈 때문에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야? 도훈도 맞받아쳤어요. 그럼 설명해봐요. 왜 갑자기 그런 큰 보험에 가입했는지, 왜 그 간호사가 새벽에 병원에 갔는지 설명할 필요 없어. 너 같은 놈과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 성민은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도훈은 혼자 서재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재 한쪽에서 미정이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는 청소를 핑계로 집에 와 있었던 것이죠. 도훈과 성민의 대화를 모두 들은 미정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이 집안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구나. 미정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부터 윤가문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제간의 불신이 깊어지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정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형제간의 불화가 깊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아버지의 담당 의료진들을 만나며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치의였던 박서연 원장이 도훈을 따로 불렀어요. 도훈 씨, 잠깐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아버님에 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서연의 사무실은 병원 3층에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과 각종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서연은 도훈에게 차를 권하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죠. 도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이상한 점이요? 서연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혈액 검사 결과지와 추가 분석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혈액에서 검출된 약물 성분을 더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그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은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이 화학물질은 일반적인 의약품이 아니에요. 산업용 화학약품의 성분과 유사한데 특히 30년 전 화학 공장에서 사용되던 독성 물질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0년 전 화학 공장이요? 도훈이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조사해 보니 윤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던 대한화학공업에서 1993년에 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폐수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건 말이에요. 도훈은 그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며칠간 잠을 못 이루며 괴로워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당시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건 때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학물질이 어떻게 아버지 혈액에 들어간 거죠? 서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투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훈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것이죠. 그럼 정말로 누군가 아버지를, 확실한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충분해요. 더 놀라운 건 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자 명단을 찾아봤는데 서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시 폐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 중에 한미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 지금 아버님을 담당했던 간호사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미정이요? 도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네, 당시 기록을 보니 한미정의 어머니가 그 화학물질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되어 있어요. 미정 씨가 어린 시절을 겪으며 큰 트라우마를 받았을 것 같아요. 도훈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그 여자가 복수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죠. 도훈은 서연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미정에 대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성민은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는 거액의 보험금이다 보니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했지만 성민은 차근차근 처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말했어요. 다음 주 정도면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에요. 성민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도훈이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성민은 미정과 만났습니다. 둘은 시내 한 호텔 라운지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도훈이 너무 많이 알아낸 것 같아. 성민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에서 자꾸 조사하고 다니더라고. 미정은 차분하게 와인을 마시며 답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확실한 증거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불안해. 혹시라도 들키면. 들키지 않아요. 미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짜여 있어요. 당신은 그냥 조용히 있기만 하면 돼요. 성민은 미정의 차가운 눈빛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녀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자신은 그저 그녀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았어요. 그런데 우리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어요. 아직은 조용히 지내야 해요. 모든 게 정리될 때까지요. 그녀의 말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성민은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보험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며칠 후 도우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개인 금고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서류들을 찾아낸 것이죠. 그 중에는 1993년 화학공장 사고와 관련된 피해 보상 서류들이 있었어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당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법무팀이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동원해 보상액을 최소화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양심에 찔리는 일을 하셨구나. 도우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특히 한미정 어머니의 경우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폐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정 씨가 복수를 계획한 거구나. 도우는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성민과 관련된 서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성민이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이죠. 거액의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을 회사 돈으로 메웠던 것 같았어요. 형이 돈에 그렇게 쪼들렸구나. 그래서 보험금에 눈이 먼 거야. 도우는 형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도우는 성민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형, 이게 뭐예요? 도훈이 서류들을 성민 앞에 내밀었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어디서 찾은 거야? 아버지 금고에서요. 형이 회사 돈을 빼돌린 것도 미정 씨 어머니가 우리 회사 때문에 돌아가신 것도 다 알았어요. 성민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상황이 복잡해서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요. 형은 돈 때문에 그 여자와 손잡고 아버지를 죽인 거 아니에요? 이 말에 성민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요? 설명해봐요.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미정이가 먼저 접근해 왔어. 아버지 간병을 도와주겠다면서. 그리고 나중에 보험금 얘기를 꺼냈지. 나도 처음에는 반대했어. 하지만 회사가 정말 어려워서.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기로 한 거예요? 죽이려던 건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드리려던 거였어. 고통 없이. 도우는 형의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 정말 실망이에요. 어떻게 자기 아버지한테 그럴 수 있어요? 성민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성민의 자백을 듣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훈은 형의 말을 믿어야 할지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서 조용히 덮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급작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하루 앞둔 어느 목요일 아침, 경찰이 성민의 집에 들이닥쳤어요. 새벽 6시 잠에서 깬 성민은 문 밖의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성민은 다급히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고 수사관 5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들려 있었어요. 성민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윤성민 씨,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민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잠깐만요. 무슨 소리예요? 살인이라니요? 제가 언제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아버님, 윤재호 씨 살해 혐의입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동행해 주시죠. 수사관들은 성민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우며 연행했어요. 이웃들이 창문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고 아침 운동을 나온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성민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계속 항변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발 말이 안 돼요. 제가 아버지를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성민은 파자마 차림 그대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수사관들이 내민 증거는 충격적이었어요. 우선 병원 CCTV에서 성민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11시경 중환자실에 몰래 들어가는 모습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성민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죠. 당신이 밤늦게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공식 면회 시간도 아닌데 왜 그 시간에 병원에 갔습니까? 성민은 당황했어요. 그건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고 연락이 와서. 연락이요? 병원 기록을 확인해 보니 그날 밤 당신에게 연락한 기록이 없는데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독성 화학물질이 담긴 주사기에서 성민의 지문이 선명하게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 주사기는 병원 의료진이 중환자실 의료 폐기물 처리함에서 발견한 겁니다. 국과수에서 감정한 결과 당신의 지문이 3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 사진을 성민 앞에 펼쳐놓으며 말했어요. 사진 속 주사기에는 형광 파우더로 처리된 지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성민은 그 주사기를 본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주사기 만진 적 없어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당신 지문이 여기 있겠어요? 더욱이 이 독성 물질을 구입한 기록도 있습니다. 수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작년 8월에 당신 명의로 대한화학약품에서 이 물질을 구매한 내역이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결제 기록까지 있어요. 성민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작년 여름에 미정이 부탁해서 자신의 명의로 뭔가를 주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병원에서 쓸 특수 소독용품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독성 화학물질이었던 것이죠. 한미정이 저를 이용한 거예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고요. 그 여자가 저한테 부탁해서 주문한 거라고요. 한미정 씨요? 수사관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그분은 이미 철저히 조사했는데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더군요. 사건 당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고 증언도 나왔고 간처 편의점 CCTV에도 찍혀 있어요. 성민은 절망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그 여자가. 게다가 한미정 씨는 간호사로서 15년간 무사고 근무했고 환자들과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직원이에요. 반면 당신은 최근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가도 있고 거액의 보험금 수익자이기도 하죠. 모든 증거가 성민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정이 처음부터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한편 미정은 성민이 체포되었다는 뉴스를 병원 휴게실에서 보고 있었어요.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뉴스를 시청하며 놀란 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성민 사장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니. 미정이 동료 간호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정중하신 분이었는데 겉으로는 알 수 없는 거네요.
역시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회장님이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셨는데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미정이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했어요. 동료들은 미정을 위로했습니다. 미정 씨도 충격이 클 텐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회장님을 돌봤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미정은 속으로 쾌감을 느꼈어요. 30년 동안 계획해온 복수가 드디어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성민은 구치소에서 미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면회를 신청해서 그녀를 만나고 싶었지만 미정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날마다 면회 신청서를 냈지만 미정은 계속 거부했어요. 대신 성민이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미정 씨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당분간 면회는 어렵다고 하시네요. 이해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하던데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성민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미정뿐이었는데 그녀가 완전히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일주일 후 성민은 간신히 미정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미정의 목소리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미정아, 나야. 제발 도와줘. 내가 직접 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증언해줘야 해. 너만이 진실을 알고 있잖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미정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성민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뭐라고? 당신은 그냥 도구였어요. 우리 집안을 망가뜨린 윤가문에 복수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였죠. 성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미정아,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 아니었어? 함께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니야? 사랑이라고요? 미정이 차가운 웃음을 흘렸어요. 30년 전 당신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죽였을 때부터 저는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간호사가 된 것도, 이 병원에 취직한 것도, 당신에게 접근한 것도 모든 게 복수를 위해서였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는 뭐야? 우리 사이는 뭐였어? 당신은 욕심쟁이였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버지도 배신할 수 있는 인간이었죠. 그런 당신을 이용하는 건 너무나도 쉬웠어요. 조금만 부추기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더라고요. 미정아, 제발. 우리가 함께 한 시간들은 가짜였어? 모든 게 연기였어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마다 역겨웠어요. 하지만 복수를 위해서는 참을 수 있었죠. 성민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 당신 가문이 치러야 할 대가를 받을 때가 됐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을 이제 당신이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당신은 살인자로 평생을 살게 될 거고 윤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예요. 미정아. 안녕히 계세요, 윤성민 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민은 전화기를 붙들고 절규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민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연일 효도 가문의 몰락, 존속살해 사건의 전말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 사건을 다뤘어요. 윤 가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고 회사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도훈은 미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머물며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해야 했어요. 하지만 도훈은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형이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직접 아버지를 해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미정의 완벽한 알리바이도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숨겨진 금고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벽면 뒤쪽 깊숙한 곳에 있던 작은 금고였어요.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열 수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의 비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은 오래된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아버지의 섬세한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도우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펼쳤습니다. 1993년 7월 15일. 오늘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다. 폐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겨 독성 물질이 인근 마을로 흘러들었다고 한다. 주민들이 몰려와 항의하고 있지만 법무팀에서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인하라고 한다. 하지만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도우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나갔어요. 아버지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93년 9월 20일 한미정이라는 여자아이의 어머니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의사들은 우리 공장의 화학물질 때문이라고 진단했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한다. 그 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원망과 분노로 가득한 그 눈빛을. 도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30년 전부터 미정과 그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이죠. 1995년 3월 10일 한미정이 간호학교에 진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몰래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싶었지만 법무팀에서 만류했다. 자칫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내 마음은 편하지 않다. 도우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 5월 세인트 요양원에 새로 온 간호사가 한미정이라는 이름이라고 한다. 설마 그 아이일까? 오늘 처음 보았는데 어머니를 닮아 있었다. 그 눈빛도 예전 그대로였다.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23년 7월 미정이 나를 매우 잘 돌봐준다. 하지만 가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무언가를 느낀다. 혹시 그녀가 복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 2024년 3월 성민이가 미정과 가까워지고 있다. 걱정된다. 성민이는 돈에 욕심이 많은 아이다. 혹시 미정이 그것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닐까? 2024년 10월 성민이가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자고 한다. 미정의 권유라고 한다. 불안하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마지막 일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쓴 것이었어요. 2024년 11월 20일 언젠가 이 죄가 우리 가문을 덮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미정의 복수가 시작된 것 같다. 성민이는 그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것이 내가 치러야 할 대가인가 보다. 도우는 일기장을 덮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미정의 정체도 그녀의 복수 계획도 성민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도 말이에요. 아버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도훈이 중얼거렸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도훈아, 만약 내가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희들까지 고생하게 만들어서.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용서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에서 나온다는 것을. 미정이도 결국은 상처받은 아이일 뿐이다. 그녀를 미워하지 말고 우리 가문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다. 도우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탐욕과 과거의 죄업이 한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었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참회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눈물을 닦고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가문의 업보를 진정으로 해결하겠어요. 다음 날 도훈은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출하며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어요. 이 일기를 보시면 피해자인 윤재호 회장이 이미 한미정의 정체와 복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형 윤성민이 그녀에게 이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당 검사는 일기장을 자세히 검토했어요. 흥미로운 내용이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미정 씨의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한미정 씨를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면.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한 일이지만 형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미정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저녁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미정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정 씨. 도훈이 그녀를 불렀어요. 미정은 도훈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도훈 씨, 이런 곳에서 뵙게 되네요. 할 말이 있어요.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커피숍에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도훈은 아버지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뭔가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예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미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제 형은 당신에게 이용당한 거 맞죠? 미정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실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훈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그럼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죽일 수 있었어요? 미정은 커피잔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없었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엄마는 대한화학공업 공장에서 청소 일을 하셨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우리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고요. 도훈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미정의 진솔한 이야기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1993년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공장에서 독성 폐수가 유출됐는데 회사에서는 안전하다고 거짓말했어요. 엄마는 그 물질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셨죠. 청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오염된 물로 매일 바닥을 닦으셨거든요.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심해지더니 숨쉬기가 어려워지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폐에 이상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후 엄마가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들은 공장의 화학물질 때문이라고 명확히 진단했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인했죠. 오히려 엄마가 원래 몸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흡연 때문이라고 우기더라고요. 엄마는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으셨는데 말이에요. 도훈은 아버지의 일기 내용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괴로워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법정에서도 졌어요. 회사 측 변호사들이 워낙 유능했고 우리는 가난해서 제대로 된 변호사도 구할 수 없었어요. 결국 치료비 1,000만 원만 받고 끝났죠.
엄마 치료비가 억 단위로 들어갔는데 말이에요. 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원망하지 마라.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복수를 계획한 거군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밤마다 어떻게 하면 윤 회장과 그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요. 간호사가 된 것도, 이 병원에 온 것도 모두 복수를 위해서였죠.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을 실제로 돌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정말 후회하고 계셨어요. 밤에 잠꼬대로 미정이 엄마 미안해라고 중얼거리시기도 했고, 가끔 깨어 계실 때는 제게 내가 저지른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라고 물어보시기도 했어요. 도훈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왜 끝까지 복수를 실행한 거예요? 이미 시작된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성민 씨가 너무 쉽게 넘어왔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를 완전히 눈멀게 만들었죠. 보험금 50억 원이라는 말에 눈이 뒤집어졌어요. 형이 그렇게 돈에 급했나요?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써서 큰 손실을 봤더라고요. 그걸 메우려면 거액이 필요했죠. 제가 조금만 부추기니까 스스로 아버지 보험금에 눈독을 들이더라고요. 미정은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성민 씨는 제가 사랑해서 접근한 줄 알았지만 사실 저는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저 자신도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정말로 아버지를 죽인 건 당신이군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커피숍 문이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도훈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녹음기를 가지고 있었고 미정과 도훈의 대화를 모두 녹음하고 있었어요. 한미정 씨, 윤재호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정은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이런 순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후련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정이 도훈을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훈 씨,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죠? 당신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도훈은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독성 주사를 놓기 직전에 회장님이 갑자기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미정아, 정말 미안하다. 내 어머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만 원망을 내려놓아라. 내 어머니도 하늘에서 너의 행복을 바라고 계실 거다라고요. 미정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그만두고 싶었어요. 주사기를 던져버리고 그냥 회장님을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성민 씨는 이미 공범이 되어 있었고 모든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회장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미정아, 나는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너는 이제 그만 아파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약속해라고요. 미정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도 주사를 놨어요. 30년간의 원한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언론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되었기 때문이죠. 방송국에서는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미정의 범행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한미정은 30년간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과에 진학한 것부터가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여러 병원을 거쳐 피해자가 있는 세인트 요양병원에 의도적으로 취직했습니다.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아들 윤성민을 유혹하여 공범으로 만들었습니다. 윤성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거액의 보험금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어요. 피고인은 윤성민 명의로 독성 화학물질을 구매하게 하고 그의 지문이 묻은 주사기를 증거로 남겨 그를 범인으로 몰았습니다. 이는 매우 교묘하고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미정의 변호사는 정상 참작을 위한 변론을 했어요. 제 의뢰인은 8살 때부터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홀로 자라며 겪은 트라우마가 이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윤재호 회장도 과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용서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정하지만 그것이 계획적인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미정은 성민을 완전히 조종하기 위해 1년 넘게 완벽한 연기를 해왔던 것이죠.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성민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그는 몇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과 깊이 패인 눈가 주름이 그동안의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미정 씨를 사랑했습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저를 이용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법정을 둘러봤어요. 제가 돈에 욕심을 부린 것도 사실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투자에 써서 큰 손실을 보고 그걸 감추려고 급한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성민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아버지를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내드리려던 거였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까지 배신하다니. 그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법정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이어서 미정이 최후 진술을 위해 증언대에 섰어요.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운 모습이 아닌 평화로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네, 저는 윤재호 회장을 죽였습니다. 성민 씨는 제가 이용한 것이 맞아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장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진정한 용서였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저는 증오로만 살아왔어요. 매일 밤 어떻게 하면 윤가문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만 생각했죠. 하지만 회장님을 실제로 돌보면서 그분도 저희 모자와 똑같이 고통받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미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회장님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셨어요. 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시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중얼거리셨죠. 그래도 복수를 멈추지 않았잖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네. 그게 제 가장 큰 잘못입니다. 미정이 고개를 숙였어요. 증오에 너무 오래 매여 있어서 용서의 기회를 놓쳤어요. 미정은 다시 고개를 들고 법정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마지막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미정아, 이제 내 엄마에게 가서 편안히 쉬라고 전해라. 그리고 너도 이제 그만 아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셨어요.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미정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보여주신 그 용서의 마음만큼은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증오는 또 다른 증오만 낳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재판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한미정은 계획적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과거사와 피해자의 용서 의사, 그리고 진심 어린 참회를 고려하여 장량 강경한다. 공범 윤성민은 살인방조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한다. 판결이 내려진 후 미정은 도훈에게 다가왔어요. 수갑을 찬 손으로 깊숙이 인사를 했습니다. 도훈 씨, 정말 죄송해요. 당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어요. 도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미정 씨, 아버지가 마지막에 당신을 용서하셨다면 저도 당신을 용서하겠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감옥에서 나오시면 진정한 새 삶을 사세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요.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약속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어느 봄날, 도훈은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요양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는 그곳이 평범한 요양병원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도훈은 아버지가 머물렀던 방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업보는 끝났습니다. 미정 씨도 형도 각자의 길에서 속죄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남은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도훈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대신 아버지가 생전에 계획하셨던 한미정 어머니 추모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화학공장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이었어요. 재단 설립식 날 도훈은 기자들 앞에서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과거의 잘못을 늘 후회하셨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재단을 통해 화학공장 사고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안전 교육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가정들을 지원하는 복지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감옥에서 성민은 매일 참회의 편지를 보내왔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도훈아, 내가 정말 어리석었다. 돈에 눈이 멀어 가족까지 배신하다니. 나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살아갈 거야. 하지만 언젠가 감옥에서 나오면 나도 아버지를 위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미정도 감옥에서 간호학교재를 다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출소 후에는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2년 후 벚꽃이 만개한 봄날이었어요. 도훈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놓여 있었고 향긋한 향이 바람에 날려오고 있었어요. 아버지, 재단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벌써 2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환경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공장에서 실시되고 있고요. 도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형도 많이 달라졌어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정 씨도 아마 아버지가 보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그녀가 진정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도훈의 어깨에 살포시 내려앉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안히 쉬세요. 저희는 모두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증오가 아닌 용서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살아가겠어요.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재단에서 지원받는 학생들이 소풍을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그 밝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도우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벚꽃잎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이야기의 끝을 맞이합니다. 복수와 증오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함께 해주신 시간, 제게는 참 큰 선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신다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